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흘 연속 상승해 2,490선에 올라섰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2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 6시간 만인 오후 2시께 달 전위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달 탐사선을 보낸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네이버의 2분기 매출이 라인 분리 이후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정체돼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의 확진자 증가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5,000원에 출시됐던 통큰 치킨이 12년 만에 다시 등장하는 등 가성비 높은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주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 상황 짚어보는 먼저 증시 프리즘 시간입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인이 일주일째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멀게만 느껴지던 2,500선이 코앞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코스피가 2,497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3,700억 원가량 자금을 넣으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미국 달러 강세 기조가 줄며 외국인의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2원 가까이 내려 1,300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간밤 나스닥에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특히 네이버가 2% 하락했습니다. 실적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인 매출이 분리된 후 네이버가 처음으로 분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입니다.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16.4%로 3.7%포인트 낮아져 수익성 개선에 실패했습니다.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증가가 독이 된 겁니다. 네이버의 총급여 상승률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왔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인건비는 11.7% 증가했습니다. 커지는 우려에 김남선 CFO는 컨퍼런스 콜에서 인건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네이버는 올해 연봉 지원 10%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연봉 지원을 2020년 5%, 작년에는 7% 늘렸는데 증가폭이 오히려 더 커진 겁니다. 게다가 네이버 노조가 계열사 연봉 인상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만큼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 결제액에 따른 리워드 증가, 콘텐츠 부문의 해외 마케팅 비용 확대 역시 악화된 이익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정적 상황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콘텐츠 매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비용 구조상 이익을 내기 쉽지 않고 마케팅비 효율화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작가 정산비라던가 만화를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다 지불을 제 매출에 연동해서 나가는 매출비가 많기 때문에 콘텐츠 구조로 많이 시프트를 할수록 하반기에도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네이버 주가는 5일 2.38%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 수익성은 좀 걱정이네요. 대부분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 수익성 위기를 겪고 있긴 합니다. 다시 우리 증시 전반으로 돌아볼까요? 박 기자, 외국인의 이 사자 랠리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일 텐데요. 오늘 밤이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될 미국의 7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연준은 그간 강력한 노동시장을 근거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이에 따라 연준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월가에선 지난달 비농업 고용지표 전망치가 25만 명으로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둔화가 걱정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오늘 밤 고용지표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고 그 이후에 주목해봐야 할 지표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증권가에서 이달 가장 긴장하고 있는 지표가 바로 현지 시간 10일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시장에선 전달 9%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가 8%대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크게 내린다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돼서 증시 회복세가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목해봐야 할 증시 일정 또 뭐가 있습니까? 네, 10일에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언팩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우리 시간 12일에는 MSCI 분기 리뷰가 예정돼 있는데 이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번 MSCI 8월 분기 리뷰에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약 940억 원가량의 패시브 수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10일과 11일 양일간 소카가 공모 청약에 돌입합니다. 소카는 유니콘 특례 상장으로 코스피에 입성하는 1호 기업인데요. 오늘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을 마쳤고 9일 공모가가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약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유안타증권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IPO 시장이 최근 다시금 살아나는 모양새인데 소카가 불씨를 지필지 아니면 다시 시장을 냉각시킬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IPO 기업들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 등 방산주의 실적과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주, 또 크래프톤과 넷마블 등 게임주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적 예고편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방산주 중 한국항공우주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가량 줄고 LIG 넥스원의 경우 33%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텔레콤은 매출액과 순이익은 줄지만 영업이익은 1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달 10일 첫 생일에 맞는 크래프톤, 이튿날인 11일 2분기 성적표를 공개하는데요. 1년 새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실적이 잘 나와주면 좋겠는데 증권사 추정치 보시면 2분기 내지는 또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까지 요즘 씀씀이를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상이 걸린 곳은 소비와 직결된 유통가일 텐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할인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그 유통업계의 위기감 어느 정도입니까? 소비 심리가 정말 빠르게 식어가면서 유통가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6월 소비자 심리 지수 이렇게 지표를 좀 먼저 살펴봐야겠는데요. 96.4로 5월보다 6.2%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또 이제 100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데요. 예. 이처럼 이제 100을 밑돈 게 2021년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통업 체감 경기도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소매 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올 3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를 좀 했는데요. 예. 전 분기가 99였는데 그것보다 한 15포인트 하락을 해서 84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말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게. 예. 근데 뭐 이렇게 소비 지표를 따지지 않더라도 요즘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확실히 좀 여러 가지가 비싸진 느낌입니다. 네. 뭐 점심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끼 때우시는 분들도 많아졌다면서요. 네, 이제는 런치플레이션을 넘어서 저녁까지 이제 회사 구내 식당에서 해결을 하고 가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사실 요새 저도 조금 많이 해결을 좀 하고 그런가요? 가고 있는데요. 네. 네. 사실 예전이었다면 우리 퇴근 이후에 회사 빠져나가기 바빴잖아요. 그쵸. 탈출이라고 할 수 있을 탈퇴하기 네. 바쁘죠. 그런데 지금 과거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커피도 5,000원 가량 되다 보니까 사 먹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오전, 오후 두 번이면 벌써 이제 10,000원 지출이 되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직장인들은 회사 탕비실 커피 믹스를 이용하거나 아예 커피를 끊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씀씀이가 줄면서 소비자들이 아예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커지자 대형마트는 초저가 전쟁에 이어서 자체 브랜드 PB로 물가 잡기를 내세운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유성 기자 리포트 보고 가시죠. 대형마트 식품 코너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치킨을 특가에 판매한다는 소식에 제품이 나오기 1시간 전부터 이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몰린 겁니다. 최근 대형마트 3사는 한 마리에 10,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 치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롯데마트가 5,000원에 선보였던 통큰 치킨이 12년 만에 부활한 셈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치킨입니다. 한 마리에 6,900원에 판매 중인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12년 전 통큰 치킨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치킨의 절반 이하 가격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집에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려면 배달료 포함하면 3만 원 얘기까지 나오는 시대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같은 할인 경쟁은 PB 상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PB 상품은 유통업체가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을 통해 유통 거품을 없애 가격을 낮춘 제품인데 유통가는 최근 취급 품목을 확대하며 판촉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PB 상품 역시도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더 갖추는 상품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퀄리티를 갖춘 PB 상품들의 상품 비중이라든지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6월 이후 대형마트 PB 상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10% 안팎 늘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년 새 2배나 커졌습니다. 특히 식품군의 PB 상품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저렴한 상품을 중심으로 돈을 쓰는 불황형 소비 형태가 관측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소비 둔화와 맞물려 PB 상품 경쟁력이 유통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습니다. 유통업체가 성공하려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구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PB로 구현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 매장 안에 어떤 더 매력적인 제품 PB를 더 많이 파느냐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이른바 3고 시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려는 유통가의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유통 전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할인 경쟁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실제로 지갑이 열릴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 기자, 그런가 하면 패션도 사실 대표적인 소비 업종이잖아요. 네. 패션 업계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패션 업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이제 당장 급하지 않은 소비를 좀 뒤로 미룰 수 있거든요. 옷은 조금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 업계 조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거리두기 해제로 반짝 호실적을 이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비 심리가 꺼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으로 호황을 이어오던 패션업계. 외출이 늘면서 전통적인 비수기인 6월에도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의류 단가가 높아 성수기로 꼽히는 가을 겨울 시즌 준비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론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캐주얼이나 일반 패션 브랜드들은 신제품 초도 물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먼저 보고 생산량을 결정해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실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자체 패션 브랜드 전체가 전년 FW 시즌 대비 약 15% 초도 물량을 줄였습니다. 통상 판매 6개월 전에 발주를 끝내는 아웃도어 업체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 초기 생산량을 줄이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고객의 빠른 피드백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판매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빠르게 이제 추가할 물량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 물량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일을 빠르게 진행을. 시즌을 앞당겨 제품을 선보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바깥은 아주 무더위인데도 매장엔 겨울옷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른바 역시즌 마케팅인데 고가의 겨울옷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이나 역시즌 행사를 앞당기는가 하면 행사 기간과 취급 품목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빠르게 역시즌으로 할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할인율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해서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는 추세입니다. 역시즌 세일이 합리적인 소비 방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지난 7월 백화점들의 프리미엄 패딩 매출은 40%의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생산량 조정, 마케팅 확대 등 대책을 내세운 패션업계가 하반기 소비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네, 이렇게 유통가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소비 심리 둔화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코로나 재확산 국면이어서 하반기 전망이 더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 하반기 경기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나마 지난 2분기 4월에서 6월 우리 경제가 0.7%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 소비가 회복됐던 영향이 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이제 삼고악재에 있고 또 여기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치면 사실 우리 경제 버팀목이 됐던 이 소비마저 둔화될 수밖에 없어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뭐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춰 잡았거든요. 이게 석 달 만에 0.2%포인트 또 더 낮춘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 전망치가 뭐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전망치 중에서도 또 가장 낮고요. 때문에 뭐 유통가는 서비스에 불만족할 경우 환불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격 보상제를 꺼내서 생존 경쟁이 좀 더 독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 경기 둔화에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 소비 침체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뭐 유통가들이 내놓은 이 전략들이 정말 불황 돌파를 위한 타겟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다 코로나까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 기자,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잡았을까요? 네, 12년 만에 등장한 통큰 치킨, 유통가 불황탁에 나섰다 이렇게 뽑았고요. 해시태그는 소비 비상, 독해진 생존 경쟁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네, 기업의 이슈 시간입니다. 얼마 전 깜짝 실적을 발표한 원티드랩,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더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추후 전망 그리고 성장 전략은 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거부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원티드랩 2분기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달 2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매출액은 138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이 78.1%, 이 103.1%씩 증가를 했고요. 예. 특히 영업이익은 이 시장 기대치였던 30억 원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에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장중 한때 20%까지 치솟았고요. 결국 15%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원티드랩의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은 52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상반기에만 벌써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이 85%를 번 겁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또 깜짝 실적이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원티드랩이 채용 플랫폼인 만큼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 채용이 줄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 우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예고를 그렇죠. 하고 있고요. 예. 애플이나 트위터, 넷플릭스도 이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등 이 국내 대형 IT 기업 역시 지난해보다 채용 인원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올 투자증권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 원티드랩의 목표 주가를 기존 52,000원에서 42,000원으로 이달 3일에 좀 내렸고요. 예. 원티드랩은 자사를 통해 이 기업에 지원한 지원자가 채용이 되면 합격자 연봉의 7%를 채용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 사업 부분에서 나오는 매출이 원티드랩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전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 시장의 위축은 당연히 원티드랩의 실적 악화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실제로 제가 이 원티드랩 주요 채용 지표의 이 성장세를 봤더니 실제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난달 신규 공고가 7,269건이었는데요. 6월 달과 비교하면 1.8% 내렸고요. 5월보다는 14.4% 감소했습니다. 또 매출에 직결되는 합격자 수도 마찬가지로 지난달 1,310건을 기록하면서 6월보다 10.8%, 또 5월보다 17.9%나 줄었습니다. 예, 어쨌든 실적은 좋았지만 채용 자체 성장성이 꺾이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얘기를 해주신 대로 보면 90% 거의 전부를 지금 채용 사업 부문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좀 비율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좀 어떤 돌파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 원티드랩에서 말하기로는 여러 가지 대응 환경의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신사업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이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 예. 좀 매출의 90%를 의존하던 이 사업 부분을 좀 비중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원티드랩의 현재 이 사업 부문을 살펴봤더니 채용 사업뿐만 아니라요. 이 프리랜서 매칭 서비스인 원티드 긱스, 또 콘텐츠 서비스인 원티드 플러스, 또 채용 연계형 교육 서비스인 프리온보딩 코스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복기 대표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원티드 긱스라고 하는 프리랜서 매칭 서비스를 이제 출시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지난 그 성과들을 돌이켜보면 원티드가 초기에 성장했던 속도보다 원티드 긱스가 성장하고 있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원티드의 그 매출 구성을 보면 90% 이상이 채용이고, 하지만 긱스와 교육 커리어 같이 신사업들이 이제 조금씩 의미 있는 숫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90% 이상이 채용이지만 5년 내에는 분명히 채용 이외에서 나오는 매출이 절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터뷰에서처럼 이복기 대표가 자신 있게 언급한 이 원티드 긱스는 2분기 1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는데요. 1년 사이 100% 넘게 성장한 겁니다. 이 해당 사업 부문의 상반기 전체 매출액을 봤더니 17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이었던 16억 7천만 원을 이미 초과했고요. 이러한 이유로 원티드랩 관계자는 상반기의 성장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증권업계도 이러한 신사업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 전망한 원티드랩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23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103.2%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년 내 채용 이외 매출을 절반까지 늘리겠다, 이런 대표 이사의 포부도 있었고 실제로도 빠른 신사업 성장 속도를 증명하면서 우려를 어느 정도는 씻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다른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월에는 이 왓타임이라는 기업에 시드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위버라는 기업에 단독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 왓타임은 우선 일정 관리 솔루션, 되는 시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버는 다양한 워크숍 콘텐츠를 소개하며 기업과 강사를 연결하는 B2B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향후 원티드랩은 기존 사업 부문인 채용과 교육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일정 관리, 또 워크숍 등까지 사업 영역을 HR 전반으로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원티드랩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 원티드랩의 현재 주가는 이 PER 22배 수준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이 미국의 좀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집 리크루터는 이 PER이 91.4배였고요. 일본의 아트레와 또 비저널은 각각 73.9배, 47.4배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확실히 좀 원티드랩의 밸류가 좀 낮게 평가되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원티드랩과 사업 모델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아트레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업 고객 수가 8,800곳, 유저 수는 4만 8천여 명 정도였는데요. 이 원티드랩의 경우 같은 기간 기업 고객 수가 1만 4,530곳, 또 유저 수는 230만 명으로 아트레보다 현저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글로벌 유서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원티드랩의 밸류에이션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하면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리고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권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증권업계 의견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나 이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이 채용 시장 위축이 당연히 타격을 받다 보니 이 실적 또한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래도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뭐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 채용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업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이 채용 사업에서 좀 이직이 활발한 직군은 IT 개발자 직군이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여러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너나 할 거 없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이 IT 개발자 직군에 대한 채용은 뭐 줄지는 않고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또 연봉의 7%를 과금하는 이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연봉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따라서 뭐 IT 개발자도 계속 증가하고 또 연봉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업 실적에 대한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티드랩은 이 싱가포르와 대만 또 일본이라는 이 해외 시장에 또 진출을 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좀 유료로 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주주 환원 정책은 좀 어떤 전략인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좀 언급이 된 게 있었나요? 제가 이 현장에 좀 취재를 다녀와 보니 현재는 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작년에 상장했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이 배당금 지급과 또 자사주 매입을 위한 어떤 구조 또 어떤 체계 정도는 현재 갖춰놨고요. 이 대표이사의 좀 말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배당금 지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실제 현장에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건설사의 보안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한국경제TV는 사후 확인제 도입에 맞춰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법을 알아보는 스페셜 다큐 소리 있는 전쟁 층간소음을 잠시 후에 방영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